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모님 묘소가 훼손됐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알리면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의 이야기였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두려우면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 산소에까지 찾아가서 구멍을 파고 흉물스러운 물건을 집어넣고 살, 명, 생이라는 글자, 저주의 글자까지 써놓았겠습니까? 자손 대대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러한 폐륜적 범죄는 반드시 범인을 색출하고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합니다. 경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소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가 훼손됐다. 저주의 글까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보고 좀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누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아직 알 수 없어서 좀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뭐 무당의 나라도 아니고 굉장히 꺼림칙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꺼림칙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이다. 김정재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 재판을 이렇게 받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선영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정말 조속한 경찰 수사로 분명히 좀 제대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북경찰청과 봉화경찰서가 합동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2주 전쯤까지 주변 폐쇄로 TV 등을 확보해서 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어제 SBS 8시 뉴스에서는 이렇게 전해졌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내용이 세상에 알려질 때는 뭐 경찰의 어떤 진정이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경찰이 알아본다든가 이런 내용을 기자가 확인하고 취재를 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데 이 내용이 세상에 알려진 건 또 이재명 대표가 직접 SNS에 그 착잡한 신경을 알리면서 또 알려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아무래도 부모님 묘소다 보니까 당사자로서는 자식된 마음에서는 당혹감과 뭐 분노, 놀라움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은 이렇게 놀라운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 측에서 알리기로는 저 사진이 처음에 공개가 되니까 저거 어제 사진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은 2주 전쯤부터 저런 일이 있었다. 그 상황을 어제서야 대표가 올린 것이다. 세상에 알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저도 자세한 예. 경위는 알지 못하고 언론 보도로만 접했습니다. 예. 네. 글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경찰이 수사를 해서 저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꼭 잡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요. 전 잡아내야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식의 그 사실 부모님 묘에 저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는 이건 뭐 정치인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그래서 경찰이 이런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밝혀야 경찰이 또 뭐 능력 면에서나 또는 오해 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인들 특히 유명 정치인들 대선에 도전한 정치인들 그 선영 묘가 훼손되는 일이 또 처음은 아니고요. 예전에 제 기억에는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묘소도 선영도 아마 저런 행동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이런 행동은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반대의 의사를 꼭 저런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 그건 납득이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면 틀림이 없어 보여요. 네, 정치적 비판이 증오와 저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 진영은 절대 선이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내가 반대하는 진영과 정치는 절대 악이고, 지금 말씀하신 증오와 혐오, 어떤 비판과 이해라는 말보다는 증오와 혐오가 더 우선시되는 게 또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근래 들어서 정치의 어떤 타협과 양보, 화합과 대화 이런 것들이 실종되고 있고 서로에 대한 비난과 공격만 난무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어버리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많이 송구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 문화를 좀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부디. 네. 김정재 의원님도 뭐 같은 책임감 당연히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저희들도 이제 재선인데요. 재선인데 지난 6년, 7년 동안 상당히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될 때는 누구나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슴속에 품고 시작을 하는데 막상 국회 들어와 보면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분명히 답을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극한으로 치달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국회 안에서만 이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서로 갈라치기를 하고 내 편, 네 편을 만드는 것이 뭐 점점점 이렇게 심해지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저희가 뭐 죽창과 반일 친일 이게 외교 문제까지도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근데 저희가 반드시 이건 극복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게 과연 문화를 바꾸는 걸로 될까 제도를 결국 바꿔야 되지 않나 이래서 실제로는 정치 그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요. 정말 이번 이 대선이 끝나고 사실은 정치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쯤은 우리가 공론장에 끌어내서 앞으로 그 대통령제가 아닌 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완전 승자 독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는 지금 한석이라도 많은 민주당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고 또 행정부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당선돼서 또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나 국회 협조 없이는 또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서로 여야가 함께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할 수 있는 정말 건강한 정치가 돼야만이 국민도 거기에 같이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가 존재하는 한은 국민 탓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왜 정치 현실이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까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정치인들이 지지층에 영합하는 정치를 해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현실이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비판하면서도 공격하면서도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밤에 여야 의원들이 만나서 서로 간에 네. 속 깊은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여야 의원들의 만남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그 뿌리 깊은 그리고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이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제 중심의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정말 죽고 살고가 결정된다라고 정치인들이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당제 구조 안에서 이전 투구, 상대방을 끌어내리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대립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서 예컨대 다당제로 가는 정치 혁신이라거나 이런 권력에 대한 재구조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부터 국회에서도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네. 문제를 깊이 토론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뭐 덧붙이신 말씀 있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하셔서. 저는 사실 뭐 얘기를 아까 다 했지만 결국은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것도 하나의 그 소명으로서의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또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에 좀 더 충실하게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에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한번 당선되고 낙선되면 거의 낙동강 오리알처럼 또 인생을 보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러나 집권 세력이면은 어디엔가 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이 목표죠. 물론 정당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게 정당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반드시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되고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당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든 대통령이 실적을 내지 않게 성과를 내지 않게 발목을 잡고 대통령을 무력화시켜야만이 우리 당의 또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래야 또 당선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임기를 좀 맞춰가지고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정말 선거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엇박자가 나면 대통령을 뽑아놓고도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다수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면 사실 2년 내지 2년 반은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폐단을 좀 어떻게 하면 없애나 네. 같이 함께 좀 고민을 저희가 해봐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김 의원님 그 말씀에 의해도 동시에 또 선거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결과가 같이 나오라는 법은 없는 거죠. 법은 없지만, 예, 그렇죠. 그게 늘 대통령이 행정부를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긴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도 그쪽 당이 이겨야 된다.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데 예. 이제 대체로 예. 저희가 이번 저희 당내 선거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대체로 정권이 좀 안정이 됐으면 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 소위 뭐 반윤을 외치는 사람은 조금 이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 네. 것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라는 건데 아직도 한 번도 이거는 실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물론 앵커님 말씀도 맞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할 만큼 네. 굉장히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죠. 여당 네. 입장에서야 당연히 행정부 권력도 위임받았으면은 의회 권력도 위임받기를 다수당이 돼서 위임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또 전적으로 국민의 몫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책임 이제 정치. 김경재 의원님께서 좋은 문제의식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고 저도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대선과 총선을 시기적으로 일치시키자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측면이 있는 것인데 항상 여당만 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또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측면, 대통령을 폭주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뭐 국회의 존재 이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놓고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그 정치 개혁, 네. 선거제도 개혁의 좀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미국 같은 경우 보더라도 중간 선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하원은 2년마다 뽑으니까 늘 네, 중간 그렇죠.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방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이 두 개의 선거가 따로따로 이어지다 보니까 선거가 유난히 더 많게 네. 느껴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이 가운데 하나의 선거 정도는 적어도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가도록 하는 그런 그렇죠.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소식이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유서의 일부 내용이 알려졌고 이재명 대표가 당일에 조문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유족들이 처음에는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날 오후 늦게 조문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여당과 야당의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하의 잘못에 대하여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장수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거꾸로 자신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에까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장수로서의 자격 자체가 있는지 의문을 알 수 없습니다. 되레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간접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는 여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말로만 민생 앞세우지 말고 국민 우롱할 생각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민생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야당 탄압에 걸지 말고 민생 위기 극복에 걸어야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야당 탄압에 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간접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할 뿐이 또 간접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고 유서 내용의 일부가 알려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지 세상을 떠난 사람이 5명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왜 여당에서는 이렇게 간접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또 썼을까요? 사실은 뭐 모든 분들이 일단 이재명 대표와 다들 측근이고 또 아주 가까운 분이고 아주 오랫동안 함께 일하신 분들인데 이번 이분들이 다들 뭐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조사를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결국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성남 FC 그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거나 또는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렇게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게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나는 모른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점점 이게 시간이 갈수록 한 분, 두 분, 세 분까지는 그렇다 치고 또 네 분, 이번에 5번째 되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도 더 이상 이게 참는데 수인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계점에 다다르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갈등이 불거졌다가 봉합되는가 했는데 이번에 5번째 죽음에서는 이게 다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날 당장 뭐 다 아시겠지만 5번째 이 죽음 앞에서도 조문을 하고서도 또 길거리 투쟁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아주 인간으로서 저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자기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까이 비서실장으로 성남시장 때 비서실장, 또 도지사 때 비서실장,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바닥부터 정말 차근차근 공무원 생활하던 사람이 도지사가 시키니까 했죠. 안 시켰는데 했겠습니까? 그때 행정기획국장이던데 그 당시에 그렇게 시키는 걸 해서 결국은 이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의 부정부패나 이런 게 연루가 됐는데 이분들이 그런 걸 뭐 다 알고 했을 수도 있고 또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분들은 그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본인. 그리고 자기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또 타격을 받을 걸 생각하고 그냥 죽음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 죽음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태도나 모습을 보면 저부터라도 정치인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 있을까? 정말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나? 이 죽어가는 사람이 유수에 남긴 것처럼 이제 다 내려놓고 정말 정치 그만하고 더 이상 희생자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는 멈추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김정규 의원이 네. 강하게 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셨는데 이소영 의원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먼저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훌륭한 공직자셨다고 들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도 개인적으로 자책감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래야 하고요. 근데 다만 고인을 조문하고 그 다음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비판하는 집회에 나간 것이 저는 야당 대표에게 비난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야 당연히 있을 것이지만 정부의 이런 정말 피해자들도 수긍할 수 없는 이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규탄하고 꾸짖는 것이 야당 대표의 책임이고 일이라면 당연히 그것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개인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장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았다면 또 국민의힘은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개인적인 이런 사법 리스크와 문제로 인해서 자기 할 일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과한 말씀이시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돌아가신 고인 그리고 다른 몇 분의 안타까운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주변인이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 자체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사실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겨누어지고 있는 이 엄청나게 집요하고 강도 높은 수사, 검사가 60명 이상 투입되어 있는 이 장기간의 고강도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그 압박감과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성찰하고 언급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간접살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단어를 그렇게 지도자 합격되는 정치인들이 쉽게 쓰는 것도 참 유감입니다만
그렇게 표현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피의사실 유포와 언론 플레이와 이런 별건 수사까지 탈탈 털면서 피의자들, 참고인들을 압박한 검찰에게도 그러면 그 용어가 사용돼야 되지 않을까요?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지적돼 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검찰,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특수수사 검사들이 적폐 수사를 하면서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성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비난하기 전에요. 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검찰의 수사 강압적이고 뭔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강한 심리적 압박감, 부담감을 느끼게 한 것 아니냐.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다라고 또 이재명 대표도 직접 그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검찰총장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를 매달고 사는 심정입니다. 앞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맞고 세상의 이치에 맞고 사람 사는 인정에 맞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검찰을 향한 당부의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네. 그 이제 5분이 뭐 요즘은 뭐 자살이라는 표현을 방송에서 안 쓰고 극단적 선택 이러던데 네. 자살이죠.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분들 쭉 한번 5분인데 여러분이 계시지만 저는 그 중에서 유한기 본부장님 맨 처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유동규에서 유투라고 불려주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뭐 2억 뒷돈을 챙겼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다음 김문기 이분도 아실 거고요. 이병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름도 잘 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분은요. 모텔에서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는 날 그 유한기가 자살하는 날 페이북에 자기가 직접 올렸습니다. 나는 내 아들, 딸 결혼을 볼 때까지는 절대 나는 자살하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막 굳힌 사람이에요. 자기 페이스북에 직접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김혜경 그 보좌관 5급 산무관 네네, 이런 배수연시죠. 것까지 다 뭐 아시죠? 이야기할 네네. 필요는 없을 것 그러니까 뭐 같고요. 이런 분들이 예. 다들 돌아가셨는데 지금 뭐 간접살인이라는 표현을 대표께서 하셨던 거는 그 내용이 물론 자기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 배후에는 알고 보면 본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또 도지사 시절에 엮였던 이런 대장동 사건이나 성남 FC 이런 그 사건들, 후원금 사건들과 연루돼서 다들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정말 이거 간접적으로 살인을 한 것에 버금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는 한 것 같고 정말 이런 앞으로도 오늘 저 검찰총장께서 얘기했지만 아까 인정에 맞게끔 수사를 하도록 세심하게 해달라. 그다음 법률에도 맞고 그래서 저는 이 그 앞으로도 뭐 여러분들이 또 조사를 수백여 명이 앞으로 계속해서 받겠지만 그 팩트 관계만 잘 말씀드리고 무리한 수사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무리하게 했으면 이거는 재판부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다 검찰 책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증거 없이는 함부로 기소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 한 분 한 분은 다들 조사를 받으러 가셨을 때는 정말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면 겁나죠. 10여 시간, 뭐 10시간씩 다들 장기 조사를 받으면 겁이 나겠지만 본인들이 잘못이 없고 본인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루돼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꿋꿋이 잘 견디고 객관적인 사실들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이렇게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뭐 검찰 수사가 몇 명이 투여돼 가지고 압박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죄를 좀 짓지 말죠. 제가 봐선 토착 비리, 그러니까 시장 시절, 도지사 시절에 너무 많은 정말 그 배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전의 시장이나 도지사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재명 지금 대표께서 그 지사 시절에 너무 많이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많이 죄를 좀 짓지 않았더라면 이 검찰이 좀 다른 데 좀 투여가 돼서 지금 밀려 있는 일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도 무리한 수사를 안 해야 되겠고, 또 이재명 그 대표께서도 이제는 그 민주당이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당을 야당 구실을 좀 할 수 있도록 대표직에서 좀 내려와서 민주당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죄를 지었다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요. 김정재 의원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고 어느 것 하나 유죄 판결 지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나 부적절하고 사과하셔야 되는 발언이다. 제가 매번 지적하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 말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소된 게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예. 그 말씀을 하고 예, 계신 예, 거 아닙니까? 뭐 비리, 뭐 성남시와 관련된 비리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특수수사의 경우에는요, 뭐 정치적 의도가 있든 다른 여러 가지 맥락에 의해서 기소되는 경우 많기 때문에 기소되고 무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기소된 다음에 권성동 의원도 무죄받지 않았나요? 그래서 뭐 기소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범죄자이고 죄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한 다음에 이제 구조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검찰과 언론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어떤 사람의 주변인들이 이런 수사를 겪다가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정말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요. 근데 그 전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 줄줄이 이런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성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세상을 떠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 그 이력이 아마 성남시장 때도 비서실장을 했고 경기도지사 때도 비서실장을 했고요. 상당히 이재명 대표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직업 공무원이다, 이런 평가. SNS에도 상당히 성실한 공무원이고, 한 분은 자신이 부산에 사는데 그 상가에까지 직접 와줄 정도로 다정다감했던 분이다라고 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을 제가 봤었는데 말이죠. 자,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는 사장 직무대행도 했다. 상당히 지근거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이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유서는 유족분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유족의 동의 없이 유서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언론의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가 된, 그리고 수사기관이 강하게 부인하지 않은 그런 유서의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 사건 당시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됐다.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다. 그리고 동아일보 보도 한번 볼까요? 이재명 대표 주변 측근들 관리 잘하시라. 측근들의 인간성을 길러달라. 저는 기본과 원칙에 맞게 일 처리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걸 이 대표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만 돈 없는 사람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유서의 내용, 그리고 유서의 내용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한 이야기,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느냐.
뭐 아마 이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유서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를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유서 내용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언론사들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숨진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조문하러 갔을 때 조문을 거부당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문을 하게 됐고 그 사이에 어떤 부검을 하느냐 마느냐 논란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부검 신청이 기각이 되면서 또 빈소가 꾸려지고 그다음에 조문을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가족의 일부 유가족분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조문을 거부했는데 뭐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올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조문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논란들이 하나하나가 다 기사가 되고 그 하나하나의 사안에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각 뭐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라든가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하나의 사안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 보이면서 또 댓글들도 다시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유서와 관련해서는 일단 유족들이 그렇게 공개를 강하게 거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 유출돼서 내용이 돌아다니는 것이 저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는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서의 전체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행간을 이해할 수 없는데 아전인수식으로 어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족이 원하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근데 다만 지금까지 이제 흘러나온 여러 문구들을 봤을 때 뭐 비판일지 충언일지 그것은 뭐 정확히 알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의 원망과 회환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주변에 관련된 분들이 많은 생각에 잠겨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잠겨 계실 걸로 생각한다. 저는 이분이 유서를 쓸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를 했겠습니까? 사실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소영 의원님처럼 이 전체 문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맥락을 못 봐서 이 한 단락 한 단락 가지고 함부로 해석하는 거는 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가슴에 와닿았던 것이 이제 정치는 좀 그만하셔라. 왜냐하면은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아마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이 사건 전체 아까 우리 이소영 의원님께서 기소 전에 이제 죄가 있다는 얘기를 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사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금 혐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보통 사람들은 특히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비서실장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일했다는 겁니다. 윗사람 잘 모시고 특히 비서실장은 시장이나 지사 바로 옆에서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같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공무원들보다 훨씬 일이 가중되고 힘들죠. 그리고 속속들이 또 마음도 알아야 되고 그야말로 한 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믿는 사람만이 또 비서실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 유족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억울해하시면서 시키니까 하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조사를 받은 사건이요. 성남 FC 후원금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분은 행정기획국장을 맡고 있었고 그 혐의점은 정진상과 함께 네이버 관계자를 만난 거죠. 후원금을 받는 그 일을 실무를 담당을 하러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후원금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건 추정입니다. 네이버와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나가서 그 일을 아마 잘 무사히 처리했을 겁니다. 그 일을 했을 뿐인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얽히고 이 후원금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사전에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이분이 모두 속속들이 모를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 수도 모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여하튼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개인으로서는 견디기가 참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한 가지만 제가 네. 붙잡아도 될까요? 네. 지금 사망하신 고인을 성남FC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이 바로 검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모자로 적시한 게 바로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자로 적시를 했는데 그 공모자인지 그게 부당하다는 아닌지, 말씀을 드리는 그게 것입니다. 부당한지 아닌지를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죠.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건데 수사 도중에 이렇게 지금 돌아가셔서 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본인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수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생각지 않았던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유서를 적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러 그 증인들을 혐의 이번 이 FC 사건과 관련된 많은 분들을 조사를 해서 이 퍼즐을 다 맞춰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키는 결국 이재명 대표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젠가는 뭐 어차피 재판에서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죠.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저는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기는 한데 이 유서의 내용은 지금 이 대표에게는 이제 그만하시고 제발 결자 해지하시라 그러는 것도 있고 본인이 얼마나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는 좀 압박감을 많이 느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번 이 진행되는 모든 검찰 수사 관련되어서 본인의 책임 이재명 대표 당신의 책임을 당신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왜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고 빠뜨리느냐. 이런 저는 호소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족분들이 지금도 큰 슬픔에 빠져 계실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고인의 죽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큰 또 주요하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유족들이 아마 입장 내부적으로 생각이 정리가 되시고 마음이 결정되면 어떤 형태로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만 어쨌든 유족분들 고인의 명복을 나오신 두 분도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이 사안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된 이후에 이른바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뭔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봉합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다시 이 사안이 중점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런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감내할 수 있겠느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 전해철 의원, 윤영찬 의원 다 예전에 친문계로 분류가 됐던 의원들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당대표가 책임감을 갖고 봐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다. 여기에 김혜영 전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같은 인물이 당대표라는 사실에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 이렇게 이재명 방탄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그 명을 다할 것이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또 이렇게 직설적으로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상징이다. 똘똘 뭉쳐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윤석열 검사 동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압도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제1야당의 당대표이고 가장 강력한 정적이기 때문에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우리가 대항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첫째도 단결이요. 둘째도 단결이요. 셋째도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성영 의원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확실하게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야당 대표로서 나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민주당이 최근 몇 년 동안 조용한 정당이다 이런 비판적인 표현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처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저렇게 낮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그만큼의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정도 파열음, 이 정도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저는 죽은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부터 더 치열하게, 더 격렬하게 내부적으로 싸우고 토론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길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성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체포동의안 이번에 과정에서도 몇 번 의견을 밝힌 적이 있지만 검찰이 의혹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고 해서 당원들이 77% 이상 지지해서 뽑은 당대표의 거취를 지금 어떤 방향으로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조금 이르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검찰의 수사, 혐의, 그 내용 중에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잘못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준엄하게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이런 리스크랄지 이슈랄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출한 이후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는가. 검찰의 이 야멸차고도 집요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말고는 사실 아직까지 새로운 증거나 어떤 판단의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대표직 사퇴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 그리고 아직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 전 최고위원의 말이 너무 과격합니까? 저는 그 충정 김영 전 최고가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충정은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높게 평가하는데 이번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 얘기니까요. 뭐 김정재 의원님 뭐 더 말씀 안 하셔도 저는 되겠죠. 이재명 대표 이제 결단의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뭐 네, 얘기하셔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당대회가 끝났고 김기현 대표가 선출이 됐죠. 최고위원들도 치열한 경쟁 끝에 선출이 됐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마 득표율이 가장 높았죠. 네, 예. 한 53% 됐죠. 예.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데 어제 정광훈 목사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열고 있고요. 근데 이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한 이야기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200석 만들어주면요. 당에서 나한테 뭐 해줄래요? 200석 만들어주면. 영웅칭호를 영웅칭호? 아니 나는 영웅칭호 같은 거는 별로고. 제가 최고위에 가서 보고를 하고 목사님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김기현 장로님이요. 이번에도 우리가 김기현 장로님을 사실 밀었잖아. 네. 밀었는데 아이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그리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김정재 의원님, 정광훈 목사가 자주 여는 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뭐 여당의 영향력이 있는 모양이죠. 이번에 우리가 김기현 장로를 밀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하네요. 글쎄 저는 사실은 정광훈 예. 목사께서 김기현 대표를 밀었다는 사실을 지금 방금 이제 예. 뉴스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정광훈 목사는 지난번 저희 한 2년 전, 3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저렇게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태극기 부대 쪽으로 태극기 부대하고는 또 다른 또 뭐 어떤 본인의 세력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저런 좀 지역을 갈라치게 하는 저런 표현들은 좀 이런 공영방송에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죠. 예. 예, 그래서 조금 아마 이 호남 분들이 들으시면 이 5.18은 다들 아시겠지만 김영삼 대통령께서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으로 법까지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지금 저런 데서 이렇게 좀 부적절한 좀 듣기가 국민들이 좀 불편한 이야기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 기억에는 5.18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킨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네. 과정에서 분명히 네, 네. 얘기했던 내용인데 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게 립서비스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 조상묘 파헤치는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런 식으로 들리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사실 조금 창피하고 소름 끼치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1등으로 최고위원 당선되신 수석 최고위원 아니십니까?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국민의힘 정치해오신 뭐 중진이신 셈인 건데 일단은 그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아무렇지 않게 불법을 자행하고 우리 코로나 당시에도 법이나 공중도덕 같은 거는 정말 발밑에 깔아뭉개면서 그런 행동을 보여오셨던 분인데 목사님이 원하는 거를 최고위원회에 가서 관철시키겠다. 이 발언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고요. 광주 5.18 관련해서는 사실 이렇게 본심과 본색이 이제 대선 끝나고 전당대회 끝나고 드러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 진영이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느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하면서 강을 건넌 줄 알았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나 태극기 집회하고는 거리를 두면서 극단적인 수구 세력하고는 거리를 두는 줄 알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 국립묘지에 가서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았어요? 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가서 다시는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겠다라고 하면서 5.18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죠. 근데 이제 대선이 끝나고 그런 변화된 보수를 국민들은 선택했는데 이제 와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그게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믿고 싶습니다. 예, 이 발언에 대해서 잠시만요. 이 발언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근데 뭐 제 개인 의견이니까. 아니 지금 현재 개헌 뭐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글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개헌이 좀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5.18하고 저하고 뭐 관계가 없고 그리고 이제 200석을 뭐 얻어야 된다고 하길래 그건 우리 당이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을 한 거죠. 선거 운동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자, 글쎄요. 개인 의견이다. 개헌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5.18 정신과 관련해서는 개인 의견이다. 저렇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당에서도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개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우리가 대통령도 공약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근데 청중들은 안 된다고 아까 얼핏 화면 속에는 들리더라고요. 저 자리에 있던 분들 생각은 아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이야기였고 또 대통령도 또 여당에서도 그렇게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약속을 했던 사안인데 이걸 마치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해놓고 개인 의견이다 뭐 이러면 또 다 되는 건지. 아니죠. 저희가 사실 뭐 누누이 강조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동행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렇죠. 저희가 호남도 직접 가고 이준석 대표 체제 또 이후에까지 김종인 체제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금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 지역을 좀 지역의 감정을 극복하는 그런 정치로 나가야 된다라는 걸 분명한 입장이고 또 그런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5.18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거는 이미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YS 때부터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 겁니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미 저희가 딱 못 박아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하는 발언을 하신 분을 우리가 당에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오늘 김재원 제가 보니까 최고위원께서는 제가 정광삼 목사님이신가? 정광훈. 정광훈 목사님. 거기 아마 뭐 어떤 모임에 가신 것 같은데 거기 분위기에 아마 좀 반대로 강하게 얘기하기가 뭐해서 이렇게 조금 그냥 맞춰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헌법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좀 허하지 않으니 이걸 개헌하기에는 지금 힘들다라는 걸로 지금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5.18 정신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저희 당에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건 분명한 입장이고 또 대통령 누누이 얘기를 해왔던 것과 저희는 맥을 같이 하고요.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도 당 지도부기 때문에 거기와 함께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 차원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뭐
경고의 메시지 같은 게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글쎄요, 그럼 뭐 제가 뭐 또 지도부가 예. 아니다 보니 예. 오늘 뭐 뉴스 나왔으니까 지도부에서 또 논의를 하시겠죠. 예. 가야죠. 이거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광주에 아마 뭐 거의 첫 일정으로 가면서요. 거의 뭐 정말 허리를 숙여서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음 아프지 않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 5.18 폄하 발언, 그 망언으로 유명한 한기호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인선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그게 10년 전, 20년 전 일이 아니라 정말 최근에도 계속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뭐를 판다, 뭐 무슨 그 고인들을 파리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뭐 폄하 발언들이 지금까지 간간히 이어져 왔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다시 고개를 드는 선거만 끝나면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드는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시라면은 저는 준엄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된다고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정재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저 얘기를 좀 분석을 해보면 네. 이런 것 같아요. 5.18 정신을 계승한다라는데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개헌을 하는데 방점을 찍느냐인데 저희는 전자를 더 중시 여기고 당연히 정신을 계승하고 또 지난 5.18에도 저희 전 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고 저도 또 갔었습니다. 그래 갔었고 오늘 그 김재원 의원님이 어떤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한 건 이걸 개헌을 하기에는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건 개헌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개인 의견을 지금 얘기했다는 것인데 뭐 당 차원에서 오늘 이 발언을 전문을 좀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마 좀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난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여당 의원들도 네, 대부분 다 참석을 하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행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더 이상 뭐 보탤 이야기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